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장 형사입니다. 대기사 박유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1박 2일간의 감금 생활이 끝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약간 어디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네네. 유치장에 그런 본 적은 없지만 유치장에 나오는 느낌입니다. 빛이 안 보이죠, 그죠? 예. 점점 부담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 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네, 지금. 웃음기가 많아지고 네네. 행복합니다 지금. 아까 울고 있던데, 저 뒤에서. 아까 울고 있었. 네네. 네, 아까 사실 눈물 몇 방울 흘렸습니다. 네. 자, 1박 2일의 감금 생활의 끝, 대미를 장식할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끼룩끼룩 안 합니까? 예. 받아해 주시고 제가 끼룩끼룩. 네. 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걸려와서는 안 되는 전화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요즘에는 전화 공포증이란 말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같은 텍스트로 교환하는 것보다 육성을 교환하는 전화가 생각 이상으로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죠. 체감적으로는 갑자기 누군가가 집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부르는 그런 느낌 정도래요. 사실 전화라는 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전화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연자 제이 씨는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전화를 받는 일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떠오르세요? 콜센터. 예. 이율님은요? 저도. 기업의 비서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센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이 씨는 바로 상담 업무였어요. 흔히들 생명의 전화라고 하죠. 삶이 고달프거나 삶이 가장자리로 내몰렸을 때 찾게 되는 그곳요. 물론 대단히 숭고하고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저 스트레스 많이 받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전화를 걸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보통은 정말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전화를 잘 걸지 않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명한테 물어봐도 거의 99명 이상은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일 거예요. 자, 그만큼 전화를 걸어오신 분들은 정말 절박하거나 정말 괴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이 씨도 그랬어요. 얼굴도 그 사정도 모르는 사람과 두세 시간씩 그렇게 통화를 하면 정말 진이 쭉 빠진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대화 내용들이 우울한 내용이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또다시 찾게 되는 경우였어요. 대화가 통했다 혹은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그 상담사와 다시 통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자, 물론 규정상 그게 쉽지가 않지만 상담자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 당시 제이 씨에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꼭 제이 씨와 통화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던 60대 트랜스젠더셨죠. 자, 근데 이분이 술에 취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끝도 없이 그렇게 자학을 하는데 제이 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붙들었나 봐요. 원래는 경찰에 출동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제이 씨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간신히 붙들은 거죠. 일이 좋게 끝난 건 다행이지만 그 후부터 그분이 이 제이 씨에 대한 애착이 생겼는지 묘한 집착이 생겼는지 그 뒤로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서 이 제이 씨를 지목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되는 일이 아니래요. 원래는 혹시 상담원에게 묘한 집착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 분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몰아갔나 봐요. 거의 협박 수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 씨는 웬만하면 이분과 통화를 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사실 통화 내용은 첫 통화 이후로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어쩌다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됐고 친구와 가족들은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젊을 적에 어떤 클럽에서 일을 했고 누구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언제나 취해 있었고 말에는 두서가 없었죠. 그런데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비해서 취해 있는 정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웃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통화 시간도 꽤 짧아졌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꽤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통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분도 제이 씨도 웃는 일이 많아졌고 이제 곧 그분도 훌훌 털어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제는 거의 루틴처럼 되어서 제이 씨도 평범하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소리가 이게 속삭인달까?
쇳소리 같기도 하고 긁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굉장히 빠르게 쌕쌕거리는 그런 소리. 뭐라고 딱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얕고 빠른 마찰음 같은 게 계속 들려오더랍니다. 자, 근데 의외로 이런 일 자체는 흔히 있는 일이래요. 그런데 제이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범하게 대했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답니다. 자, 근데 약 2분 후에 성대를 긁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이 아파.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어졌죠. 자, 제이 씨의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건 꽤 위급 상황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을 불러서 같이 통화 내역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그렇게 30분의 시간이 흘러갔고 일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 씨가 경찰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분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농약을 드시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죠. 자, 사실 센터 특성상 경찰과 공조할 일이 꽤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의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사망자의 휴대폰에 여기 연락처가 남아 있어서 안 그래도 곧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사망 원인은 본인이 직접 들이킨 2급 농약, 즉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녹취가 엄연히 남았고 들은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둘. 그런데요, 녹취가 없습니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5분도 안 되는 기록이긴 했지만 채 5분도 안 되는 통화 시간인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업무 특성상 녹취 내용을 함부로 지우거나 편집할 수도 없는데 업무 시간은 아직 한창이었지만 팀장님도 제이 씨도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죠. 차라리 혼자 들었다면 내가 졸다가 뭔가 환청을 들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게 그런 자기 위안을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제이 씨는 그 이후로 3일 동안 연차를 썼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하루 종일 열이 들끓었고 비몽사몽간에 잠이 깨면 저쪽 방 구석을 향해서 앉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늙긴 했지만 그래도 다부진 체격의 노인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손에 들린 긴 가발을 빗으로 천천히 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자, 그리고 등을 돌린 그 입가에서는요,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쇳소리 있잖아요. 아파, 목이 아파, 목이 아파. 울먹거리는 것도 같고 한탄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목소리. 제이 씨는 그 이후로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도 꽤 괜찮아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는지 결국 알 수 없게 됐죠. 어쩌면 매일매일 일기처럼 말해주던 지난 생애와 오늘이 그분이 지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었던가 봐요.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모님, 가족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되고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은 고등학교 1학년생 여학생이었고 친구들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남자애가 선물을 주려고 먼 곳에서 와서 받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는데 병원에 이송이 되고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또 누워있던 남성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부상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찔린 상처가 아니라 이제 베인 상처이기 때문에 혹시 자해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참 동안 망설이다 나중에는 자해를 한 게 맞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피해 여학생은 예리한 칼날에 의한 목 손상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요. 남학생은 살해 혐의로 바로 체포가 됐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피의자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피해자와 한 4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관계였어요. 사실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간혹 이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지 사실 그때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근데 남학생은 선물을 줄 게 있다.
라고 해서 여학생을 나오라고 한 거고,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에서 사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범행을 했을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해서 뒤로 돌아봐, 깜짝 놀라게 선물 줄 때 뒤로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흉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쓰러져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왜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죽이는가? 그러니까 피의자는 SNS로 4년 기간 동안 피해자와 계속 채팅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둘이는 뭐 남녀 관계로 사귀거나 그런 관계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좋아했어요. 광적으로 좋아했고, 이 피해자를 거의 완벽한 대상이다, 이성의 대상으로 묘사도 합니다. 이 남학생이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보면 정말 좀 이상한 내용이 많습니다. 넌 나의 60쪽의 세포의 이상형이야. 너와의 미래를 끝없이 그려봤어.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아.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너가 해주고 있었어. 예, 이런 정말 끔찍한 내용이 편지에 있었습니다. 야, 미친놈. 예,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완벽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완벽하지 않는 나에 대한 망상적 불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한테 고백을 한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완벽한 나의 여성,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어차피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만 다 태웁니다. 그 정도로 콤플렉스가 심했고, 전문가들은 이거를 신체 이형 증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신체에 특이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굉장히 자기 외모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컴플렉스가 생기고 너무 과다하게 외모에 집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혼자 과대망상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심지어 하루에 4시간 동안 얼굴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피해자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였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과 망상이 합쳐져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방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도끼, 그리고 휘발유, 그리고 라이터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가방의 주인이 바로 또 피의자였어요. 경찰에 신문해보니까 이 도끼는 이 칼이 실패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했고, 휘발유는 범행이 끝나고 본인이 분신을 하려고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신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피해자한테 사용하려고 했다. 시신 훼손하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 이 피의자에게 미성년자 최고의 형인 징역 20년이 내려집니다. 징역 20년,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그렇게 해도 이 피의자가 출소라면 40살도 안 돼요. 와. 40살도 안 되고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죠. 저는 진짜 황망하게 생명을 다한 이 어린 소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이 학생이 너무 착했대요. 너무 착하고 예쁘고 마음이 착해서 친지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너무 사랑을 많이 줬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도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진짜 황망하게가 많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는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SNS로 만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여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아, 형사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죠. 예, 너무 진짜 저도 같은 입장이라서, 애 키우는 입장이라서 너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예. 그 아픔을 예,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이 빨리, 가족분들이 치료를 빨리 해줘야 돼요.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이게 저희 정신병에 대한 망상까지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날지 진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또 정신병에 의한 쥐마, 흉기, 난동이 간혹 발생하잖아요. 진짜 가족분들과 주위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오늘 환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짧게 제가 경험한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조금 뭐 많지 않아요 하는 그런 곳들, 운동묘지나 산이나 습한 곳.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기 싫은 곳.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덜 설명해 드린 곳이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인데 골목길은 물리적으로도 있잖아요. 형사님 기준에서 물리적으로 되게 위험한 곳이고 영적으로도 좀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객기들이 언제 어디서 빙의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공간인데 저는 그래서 지나가는 데마다 골목길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을지로에서 제 지인이랑 이제 식당에 가려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가지고 걷고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4차선 전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인도 있잖아요. 쭉 일자로 뻗어있는 인도였고 상가들이 그 옆에 그냥 작게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그 상가들 있죠. 많죠. 그런 1층짜리 건물, 뭐 3층, 4층 뭐 이런 건물들이 있었고 제조 회사 같은 그런 데도 막 중간중간에 있었고 네네네. 약국도 되게 많았고 거기 걷고 있는데 골목길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는데 그날 비가 유독 많이 와가지고 이런데 좀 가면 안 되겠네. 혼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대화도 하고 골목길 볼 때마다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어느 회사와 주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제 건물 그 사이에 골목길이 보이는데 제가 원래 여기를 처음 본 게 아니었고 회사 입구를 먼저 본 거였어요. 회사 입구 쪽에 너무 좀 응집되어 있는 이상한 기운들이 좀 자꾸 느껴지니까 여기는 왜 이런 거지? 유독 밤이고 그래서 그런가? 뭐 회사 공장이어서 그런 건가?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옆에 골목길 주택의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 골목길로 들어가면 제가 그걸 보는데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식당 가는 도중에 발길을 돌려가지고 제가 그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 지인이랑 같이. 지인은 당연히 무섭다고 여기를 왜 가냐 그러는데 한 번만 가자. 지금 나랑 있으니까 괜찮고 한 번만 가자. 같은 계통이 아니었나 봐.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직업이었어요. 같이 가가지고 골목길 사이를 걷고 있는데 뭔가 점점 갈수록 올라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일반인을 데리고 올 곳은 아니었거든요. 한창 그 습한 기운이 점점 이렇게 몰입이 되고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걸 알면서 가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일단은 들어가서 딱 그 주차장 공터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갑자기 딱 발견하고 그 초입에 서자마자 공기가 굉장히 평화 아닌 평화. 평화 아닌 평화. 네, 상당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져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많이 느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입 오자마자 조용하다고?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합리적 의심도 들고 좀 지켜보다가 이분을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고 그 공터 가운데에 가가지고 우산을 잠깐 빌려드리고 저는 비 맞으면서 그 공터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가지고 비 맞으면서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차들이 그때 군데군데 있었고 그 주택이 되게 허름한 주택이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저를 보고 있는 눈빛이 막 드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몰입을 하면서 오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빨리 와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데 저기 누가 여기 보고 있잖아 빨리 와! 네. 딱 봤는데 제 눈은 안 보였어요. 그때 친구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뭐였어?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극히 일반인이고 그냥 이런 거를 전혀 믿는 친구긴 한데 신경을 안 쓰는 친구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인데 한 번도 그런 거를 꿈에서 외에는 본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그날 제대로 저랑 있을 때 목격을 했던 거예요. 율림은 못 보고요? 저는 순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사라졌나 봐요. 저는 못 봤어요. 네. 타이밍이. 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누구였냐? 그러니까 남자 키가 이만한 사람이 정장을 입고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봤는데 저는 안 보였습니다. 네, 그 터는 제가 가는 위치는 대략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식당 가는 길에 종종 거기를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그날 비 오는 날에 지나가다가 다르게 기운을 느꼈고 나중에 비가 오는 날에 제가 종종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들릴 생각입니다. 너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랬으면 제가 알았죠. 왜냐면 그 사람이었으면 서가지고 보고 있었고 거기는 폐쇄적인 공간이거든요. 나가는 길이 저희 쪽밖에 없었어요. 사람이었을 리는 없어요. 차문을 여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그 연가가 그 거리에 매여 있는 귀신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비 오는 날 그쪽에서 죽음을 맞이한 남자가 아니었을까?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우산 안 쓰고. 그렇죠. 우산 썼으면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산 쓴 모습채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교통사고로 당했거나. 그 터에서? 그렇죠. 장소거리나 사고가. 폐쇄적인 주차장이어가지고 넓은 공터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였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거기를 막 엑셀 받고 달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니 그 차를 빼다가도 사고가 나. 차를 빼다가도. 그런 사고 많습니다. 그래요? 주차장 아저씨가 그 요금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 쓰고?
합리적인 의심. 그러다 잠깐 앉았어. 그러니까 이율님이 본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무섭게 생긴 주차장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주택 주차장이어서 돈 받는 아저씨는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저도 형사님과 함께하면서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현실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영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네네네. 이런 네, 재미가 있지 묘미가 않습니까? 있죠. 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빠르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잠깐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지나가지고 그 수련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떠났었거든요. 한 번 정도를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수련회죠. 전 학년이 어디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재밌겠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원주민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마오리족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신청을 했고 그때 방문을 하게 되면 저는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그날 되게 많이 기다렸었고 그 당일 됐을 때 버스를 타고 되게 오랜 시간 이제 갔었어요. 물놀이를 하고 롯지를 타고 중간에 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 그쪽 끝에 바다를 가서 스노클링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가 이제 섬 지역이어가지고 그냥 거기가 이제 끝이었거든요. 바다 태평양을 맞이하는 시작점.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버스에서 내려서 이동을 했죠. 이제 갔는데 바다가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바다가 밑에 해조류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맑지 않고 되게 초록 색깔 탁한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 뭐가 밑에 보일까? 근데 이제 진행을 하겠대요. 안전했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요원이 함께 했거든요. 한 튜브에 제 기억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6명에서 8명 정도가 이렇게 보트를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정도 인원이었고 안전요원이 한 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주고 계속 확인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도도 많이 쳤고 뭔가 좀 불규칙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진행을 다 했어요. 순서를 맞춰가지고 튜브 하나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제 쑥 들어갔죠. 저는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고 아직까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약간 트라우마가 살짝 있어서 깊은 바다나 이런 데 이제 못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고 너무 재밌겠다. 바다 밑을 이렇게 봤죠. 스노클링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 그 급 섬뜩해지면서 우리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확 온 거예요. 전 그런 게 일절 없고 그런 게 있을 성격도 아닌데 그냥 훅 오면서 뭔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집을 딱 눈길이 가더니 저기는 빨려 들어가겠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더 이상 진행 못할 정도로 패닉에 왔었어요. 혼자서. 다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밑에 잘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저처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근데 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거기만은 제가 안 가려고 계속 발을 괜히 저쪽에 안 갈 건데 안 갈 거 아는데 하체 발이 저를 안 가려고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막 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처음 수사일기를 봤을 때 그 느낌이랑 되게 똑같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영안이 트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과는 굉장히 무관했었어요. 전 꿈도 안 꿨고 그런 거라고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어느 강에 가서 수살기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랑 너무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순간적인 그 공허함과 털이 서는 그 섬뜩함,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수살기를 보게 된 경험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진 못했지만 못 봤죠. 느낌이 흡사했으니까 똑같았어요. 그럼 거기도 네, 그리고 거기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바다의 첫 시작이고 딱 봐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물놀이에 있어서 거부감도 없었고 그냥 돌진하는 성격인데 거기서는 제가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촉이 네.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뭐 생각하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네네네. 건가. 좀 철저하게 피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발 안 가게 하려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괴담을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1박 2일 감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석방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면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6박 7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감금 생활을 위하여 저희는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